어제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첫 일성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국방개혁 방향과 전망,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장관 논란 끝에 임명이 됐고요. 어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사에서 군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강도의 개혁이 좀 예고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제 취임식 현장을 지켜봤는데 네. 취임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았는데 국방개혁이라는 단어가 서너 차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 국방개혁의 당위성 그리고 군 체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전에 대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이 되면 인사도 앞으로 단행이 될 텐데 국방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을 봐도 좀 이렇게 다분히 이제 새로운 장관이 왔으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군에는 뭐 작전, 통신, 군수 이렇게 병과 구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당시에 해군의 병과 구분을 없이 파격 인사를 했었던 전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그 언론에서 본인이 굉장히 융단 폭격을 맞았다. 스스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장점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신임 국방장관으로서 여러 분야의 그 인사라든가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네. 앞서도 파격 인사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파격 인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지금 단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국방부를 하나의 정부 부처로 봤을 때 실국장이 한 9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자리만 이른바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군 출신이다. 그런데 여기에 좀 현재 문제가 뭐냐면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의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들이 그 실국장의 5-6개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든가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실국장이란 자리는 내외근 일종의 내외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마치거나 이렇게 오면은 다시 어떤 국방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내근 형태로 해서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또 승진을 하면은 다시 뭐 군단장이라든가 각군 본부장으로 나가는 이런 인사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몇 개의 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들은 없고 현재로서는 그 육군 출신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군들의 말은 안 하지만 이것이 당연히 그렇다라는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본부장 시절에 합참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송영무 장관이 이런 다 본인의 다른 시각에서 이런 기존의 이른바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인사 틀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군 인사가 지난 4월쯤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월입니다. 3개월 정도가 벌써 늦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런 인사가. 어제 그 이야기를 물었었어요. 물었었는데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민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이르면은 다음 주쯤에 내정을 하지 않겠느냐. 내정이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합참의장 역시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해야지만은 인사청문기관,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어떤 청문일자를 정하고 이런 기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몰라도 합참의장, 후임 합참의장 관련해서는
그 내주쯤에 특정인을 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각 군 총장은요, 국무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그 합참의장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죠. 정해지면은 물론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기초안을 잡고 인사안을 보고를 하겠죠. 예. 뭐 군에는 뭐 인사사령관이라는 육군 같은 경우는 인사사령관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별 3개 삼성 장군이 인사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각 군 총장은 별 4개입니다. 그 별 4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합참의장을 하고 그 순서대로 해야 돼. 해마다 4월쯤에 정기 인사를 해야지만 계급별 수뇌부들 네. 대장급 인사를 하고 중장급 인사를 하고 소장급 인사를 하고 이 장성 인사들이 이렇게 순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난 탄핵 국면 그리고 5월 초에 그 대선인 바람에 불가피하게 석 달 정도 밀렸죠. 지금 육군 같은 경우 상당수 주요 지휘관 자리가 임기가 지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가장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게 비육사 출신이 임명이 될까? 왜냐하면 군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육군사가 그 육군 참모총장 지금 네.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중에 대장급 이사가 사성 장군이 딱 8명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육해공군 참모총장 3명이 있죠.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과 하면 4명이죠. 네.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의 제1, 2, 3 작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해서 8명의 대장급 인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사실 우리가 지상군 위주로 그동안에 한국전쟁으로 병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죠. 여러 가지 크니까 1969년도 육사 1기생 서종철 전 총장 때 처음 육사 출신이 맡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육사 출신이 맡았죠. 그런데 우리가 장교 양성 과정을 보면요. 지금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학군이라고 ROTC 제도가 있고 최근에는 ROTC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학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장교 충원 과정으로 올라가는데 이 틀이 좀 그리고 삼사관학교라는 이 육군 같은 경우 제도가 있고 이 틀을 이제 깨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비육사 출신이 과연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느냐? 비육사 출신이 삼사관학교라든가 학군 출신의 이른바 사성 장군들은 있었고 지금 현직 이순진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삼사관학교 출신이죠. 비육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거와 말고 육군 50만 육군을 총지휘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은 한 명도 없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학군 출신이라든가 다른 삼사관학교 출신의 장성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바로 가겠느냐라는 것이 송영무 장관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군 주변에 새로운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굉장한 파격 인사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비육사 출신 임명이 된다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장관 자리, 아무래도 안보와 직결되는 자리인 만큼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화성 14형 발사 성공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지하갱도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하 시설에 전략적인 무기가 많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다고요. 지금 뭐 그렇게는 추정들을 했었죠. 북한이 이제 1960년대부터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해서 전국도의 요새화라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때 굉장히 그 폭격을 평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하갱도에다 모든 군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뭐 군수 공장까지 지하화했을 거라는 이런 증언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 전략 미사일이라는 화성 12형 이런 것이 지하 갱도가 아니고 보면 사진은 한 장이지만은 저것이 지하 터널입니다. 비밀 통로처럼 보이죠. 그렇죠. 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저런 데다 그 뒤에 김정은 뒤에 서 있는 것이 화성 12형 미사일인데 지난 5월에 북한이 발사했었던 겁니다. 저게 차량에 있죠.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있죠. 저것이 지하갱도를 지하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경우 이른바 유사시에
특정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한 네. 어떤 방책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하는데 재미난 것이 화성 14형 축하 공연을 하면서 이른바 네. 우리 뒤에 무대 배경에 저 사진을 걸었어요. 저게 의도적 노출인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실수로 노출한 건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전략 미사일이 지하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 공개된 사진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이라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의도적이라는 거는 우리 과시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이런 네. 데는 사실은 핵심 군사 기술은 군사력은 공개를 안 합니다. 하죠. 안 네. 합니다. 안 하는데 북한은 특히 김정은 체제들에서 과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비롯한 한미 정보 당국에 이렇게 새로운 걸 파악할 수 있고 일종의 네. 저것을 보고형 그 형이라는데 보고라는 물고기가 과시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빙산형이라고 하는데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듯이 사실은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물 일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마치 북한이 장사정포나 예. 방사포로 공격하면은 외신들에서는 서울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할 거라라는 예. 이야기 쓰고 사드 논란이 빚었을 때 마치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아무 대응력이 네. 없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많은 우리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노출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김정은 네. 이번에 저런 지하 시설 사진 공개는 좀 다소 의외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6일 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네, 그래픽 5대 얘기죠? 정책과 4대 네. 실천 과제를 보여주죠. 그 이제 저런 그 원칙 하에 다른 이제 4개 먼저 쉬운 것부터 하자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14선언 날 마침 우리가 10월 4일 날이 예. 14주년 10주년인데다 마침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입니다. 네. 겹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건 엄두에 안 하고 굉장히 전임자들하고 다른다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지난 6일 날 베를린 구상을 G20 회의에서 가서 발표를 한 뒤에 북한이 굉장히 침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걸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오늘도 근데 굉장히 낮은 수위의 어떤 공식 성명이 아니라 개인의 예. 뜻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논평 자체에 베를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갔다라는 건 일종의 반응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건 정체적인 그 논평의 톤은 네. 어떤 정치 군사회담부터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방식과 거의 뭐 대동소이하는데 저것이 이른바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 어떤 고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부분을 베를린 구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었어요. 이 의도는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해석일 수가 예.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군사분계에서 적대 북한이 군사분계에서 적대 행위를 계속 그동안 했고 우리는 방어적을 했는데 예. 7월 27일이 한국전쟁 정전 체결일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이 즈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이거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한 것은 작년 5월 초에 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열었어요. 마치 김정은이가 당시에 자기가 북남 관계의 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을 하자. 그런데 당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발언을 무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군사행위,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하면 마치 자기들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의 제안이 깡그리 무시된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김정은의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 교시라고 하는데 예. 이거에 움직이는 정치 시스템을 가진 국가거든요.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내보이면은 예. 역설적으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거에 대한 반응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작년에 언급한 게 무시되고 예. 옆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북한 관영 매체들 종사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도 국방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국방부가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